네, 안녕하세요. 제21회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 디지털 시대의 가짜 뉴스, 실태와 과제, 사회와 저장을 맡은 KBS 이현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해도 방역 지침에 위반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고요. 질문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팬데믹을 맞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저희 여성과학기술인이 함께 과학기술과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여성과총 정희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회가 벌써 되겠습니다. 21회면은 사실 20회까지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5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지금 21회째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가 하는 게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과학과 사회하고의 어떤 경계를 어떻게 허물겠는가 하는 아주 커다란 뜻으로 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오늘 드디어 5번째 사회와 과학과의 그 경계를 허물자라는 걸로 해서 가짜 뉴스라고 지금 큰 거를 잡았는데, 뭐 오늘 사실은 강연해 주시기로 한 세 분이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정은영 센터장님이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뭐 유통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고, 또 차미영 교수님께서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 또 해주시고요. 또 김유향 연구관님께서는 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가, 또 법적인 것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은 가짜 뉴스라는 것이 가짜 뉴스 이런 단어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정말 좋은 아주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멋지게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의원회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현성 위원장님, 백은옥 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여기를 과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사회를 봐주고 자장을 봐주신 KBS의 이은정 기자님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 할애하셔서 저희하고 함께 그 직접 대면은 못 하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또 여성과정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포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선 회장님 인사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성과총은 항상 과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포럼을 만들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1부와 2부로 총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정은영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센터장님, 두 번째는 차미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 세 번째는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한 후에는 10분의 휴식 후에 2부에서는 강연을 해주신 세 분의 연사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디지털 시대의 가짜 뉴스의 생산, 유통, 노출에 대해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영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은영 센터장님은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면서 문화부 사회부 차장을 역임을 하셨고,
또 이후에 따로 공부를 더 하셔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저널리즘을 제대로 살리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습니다. 또 현재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은영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 노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에서 이용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과학의 정치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조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2016년 이후에 특히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주목받는 단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가짜뉴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난 이래로는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이 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에 대해서 2016년 미국 대선 때 어떻게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노출되었는가를 연구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알코트하고 겐츠코 그 연구팀에서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그걸 다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디어 산업의 진입 장벽이 아주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기가 쉬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 수익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기도 굉장히 쉬워졌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기에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가 정치적인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 정보와 디지털 골드러시에 대한 겁니다.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영국의 BBC 에서 가짜 뉴스의 근원을 따라가는 취재를 하는데 갔던 곳이 미국 내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어떤 거의 타운 비즈니스처럼 상당히 그 교육 수준이 높은 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것이 돈벌이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대졸 이상의 아니면 대학생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선전선동의 목적이 없이도 그냥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도 가짜 뉴스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지점에서는 여기서 빨간색과 그 파란색, 좀 옅게 보이는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 역시 2016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MIT 미디어랩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지목했는데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트위터 팔로워들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점이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당히 굉장히 강한 결집력을 보이는 빨간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오로지 트럼프만 팔로우를 하고요. 파란색 지점으로 보이는 것이 클린턴 지지자들인데, 클린턴 지지자들도 클린턴만 지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보다는 그 결집력이 조금 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서 거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트럼프 지지자들 내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그 생태계를 유지해서 이 안에서만 얘기들을 돌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허위 정보가 돌았든, 역시 뭐 클린턴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허위 정보들이 이것이 허위 정보다라고 걸러질 수 있는 다른 정보의 틈입이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언론에 대한 불신입니다. 2020년에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그 언론 수용자 5,010명을 대상으로 언론 수용자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론이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은 이후에 토론 때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이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수용자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편파적 기사가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이 언론이 어떤 레퍼런스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위 정보와 정치적인 양극화에 관한 것입니다. 마스크 써야 된다고 우리 다들 생각하죠.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ABC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도 당파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이게 뭐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게 마스크가 독재의 심볼이다 이러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긴 이런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현재의 알코토 아겐츠코 팀에서 지적했던 현재의 가짜 뉴스를 보아야 하는 지금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그 네 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한국인들이 주로 허위 정보가 어디를 통해서 노출된다고 보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허위 정보에 노출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한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지능재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등 개인 방송,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그리고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러니까는 그 기성 언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 종합 편성 채널이나 보수 성향의 종이 신문에서 많이 봤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서도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봤다.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에서 이걸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왜 유통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지인에게 알리려고 정보가 유익할 것 같아서 흥미로운 정보여서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점수가 높은 것에 비해서 정확한 정보여서라고 하는 응답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정보이냐라고 정확한 정보라서 알리겠다라는 것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이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용자 생산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대단히 많은 정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이른바 산비자, 그러니까 프로듀서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프로듀서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 관심을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인기를 얻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재미도 있고 이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선전선동의 목적도 있고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가 한국에서는 뉴스 유통 경로로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보면 2019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 한국이 40%라서 전체 평균 26%보다도 14%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특히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보았다는 게 55세 이상 연령대에 38개국 평균이 22%인데 비해서 42%,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연령대에선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데 높은 연령대에서 유튜브로 뉴스를 시청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유튜브 뉴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보통 뉴스라고 하는 것이 KBS나 YTN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뉴스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떠한 다른 종류의 것을 뉴스라고 생각하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 이 가짜뉴스 유통과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사성어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을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동일한 함정인데요. 그러니까 동영상이거나 사진이었을 경우에는 이게 맞겠지라고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의 경우에 훨씬 더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펜스테이트의 그 순달 교수 연구팀에서 2017년에 왓츠앱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텍스트만 가지고 전파된 정보보다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전파된 정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도 허위 정보가 동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유포될 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딥페이크는 사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여기 선생님들은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이게 가짜 뉴스의 생산이나 유통,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동영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쪽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걸 소비하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편향들이 가짜 뉴스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유통하게끔 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에서 그 정보원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개인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폭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기 위해서 9시에 KBS 뉴스를 본방을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 모바일 폰으로 자기 원하는 뉴스들을 골라서 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결정과 일치하는 내용의 정보에 그거를 선별해서 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망적인 사고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지향에 부합하는 정보가 수집되면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기 그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확증 편향이 강해지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확증 편향이 강해지는 거죠. 특히 SNS의 경우에는 이런 선택적 노출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동질적인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들도 선별해서 팔로우하거나 친구 관계를 맺어서 원하는 뉴스만 선별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래서 SNS의 구조적인 특성 자체가 수용자들의 선택적인 노출 행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정보 생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정보 생태계 안에서 어떠한 게이트키핑 없이 허위 정보와 오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톡방에서 지인들 간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뉴스가 전달이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들은 꼭 그 연로하신 분들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뭐 조부모님 세대나 부모님 세대를 경우에 보면 이게 뉴스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사실상 뉴스가 아닌 것들의 경우에도 뉴스라고 하고 많이들 돌려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른 정보들과 마주칠 일 없이 굉장히
견고하게 그런 정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선택적 노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공유도 합니다. SNS 환경에서는 뉴스의 소비에 굉장히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추가해서 정보를 재전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전파를 하는 과정에서도 선택적인 공유가 발견이 됩니다. 신앤 톨슨 연구팀에서 2012년 미국 대선을 두고 팩트체크 결과가 어떻게 트위터에서 공유되었는가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팩트체크는 공유를 하고 댓글을 남기지만 반대 후보에 대한 결과는 무시하거나 해서 아주 팩트체크조차도 이념적으로 좁게 유통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현상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짜뉴스 확산에서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허위 정보에 유사과학의 요소들이 섞여 들어가고 굉장히 그럴듯한 처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인체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코로나 백신과 함께 주입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퍼뜨렸다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판별이 안 되는 거는 사실성이 있는 정보들을 뒤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성의 정도가 굉장히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면 순도 높은 100% 가짜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사실성의 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때로는 사실이지만 관련이 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수용자의 오인을 이끌어내는 것들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코로나19 이슈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결과를 조작한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가 된 적이 됐고요. 이런 백신 반대주의자들의 백신 거부 등에서 이미 과학의 정치화 이슈는 이루어졌는데 코로나19에서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허위 정보의 전파도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이 조금 흐리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우한에서 코로나19 백신에 감염된 사람들이 쓰러졌다라고 유포가 됐던 것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플래시몹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아까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형태로 국경을 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촬영된 화면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나 사진 등은 언어가 다른 국가나 문화권에서도 쉽게 전포가 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허위 정보나 오정보들이 자동 번역을 통해서 쉽게 그 번역이 되면서 특히 해외 연구자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니면 해외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발표됐다라는 이런 사칭하는 오정보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학자나 의료인 같은 전문가를 사칭한 정보를 더 쉽게 믿는 경향이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게 가짜뉴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가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해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과 조작된 정보들이 교묘하게 직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뉴스라는 형식을 흉내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가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통되는 것, 그러니까 포스팅이나 댓글 달기, 공유, 트윗, 리트윗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말들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미스인포메이션, 오정보라든지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조작 정보. 그래서 오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의 수용자들을 속여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정보가 들어온 사실이 아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오정보라고 하고요. 허위 정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의도성, 그 속이려고 하는 의도성도 있으면서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가짜 뉴스의 두 가지 축으로 그러니까 사실성의 문제와 의도성, 특히 의도성은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냥 가짜 뉴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허위 정보나 오정보라는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강연을 들어보니 두 가지 의미에서 저희가 퇴치를 해야겠네요. 하나는 가짜 뉴스라는 그 잘못된 정보를 퇴치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이상 연령대 유튜브 시청률이 타국보다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리고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가 허위 정보 생태계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과학 정보인 경우에 허위 정보 판별이 어렵다는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를 해보면 과학 분야는 이제 무식하다고 일단 하죠. 모르는 사람이 속는 게 아니라 과학 분야를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속아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 포럼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카이스트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님께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차 교수님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관세청 빅데이터 자문위원, 그리고 세계관세기구 바꾸다 프로젝트 데이터 과학자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미영입니다. 가짜뉴스의 대응과 관련된 분석에 있어서 코로나19만큼 좋은 사례도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연구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졌던 것처럼 가짜뉴스도 전 세계를 통해 퍼졌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강한 알코올을 마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혹은 뭐 헤어 드라이어로 뜨겁게 바람을 쐬면 몸에 옷에 묻은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가짜 뉴스는 이제 허위 정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허위 정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파가 되고 또 많은 피해를 속출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만 퍼진 정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면 대기 중에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루머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정보들도 있고 그렇게 한 지역적인 어떤 지역 특색의 이름이 나오거나 지역의 물품이 나오는 가짜 정보, 허위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뉴스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나라에 퍼졌던 정보들이 그걸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퍼졌던 많은 정보들은 대부분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이미 중국에서 팩트체크가 끝난 경우가 많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퍼졌고 팩트체크가 끝난 정보들이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퍼지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가 마치 퍼지듯이 가짜 뉴스도 퍼졌다는 차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포데믹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죠. 그래서 정보와 그다음에 정보의 전염병처럼. 근데 반드시 이제 정보가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것이 에피데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가짜 뉴스와 진짜 정보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판별하기 없을 정도로 정보의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포데믹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해줬고 특히 전산 분야에서는 한 10,000건 이상의 연구들이 가짜뉴스의 탐지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연구들을 모아보면 몇 가지 주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와 사실의 빠른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의 특징 자체가 이미 전파가 끝나고 나서 그거를 알아낸들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빨리 탐지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고요. 초기에 나왔던 연구들은 이미 전파가 완료가 된 이전의 가짜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 초기 6시간 이내 혹은 뭐 트윗이 한 100개만 있을 때도 잡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구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네트워크 모양만 가지고 보는 건 또 너무 이게 값비싼 정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플랫폼만 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아닌 조금 더 쉬운 정보만 가지고도 탐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는 산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널리 퍼지고 그 초기에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 초기의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명확히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루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갑자기 어느 계정이 새로 생겨서 가짜 뉴스를 타파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지 않고 이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요. 세 번째 연구에서 보여진 바로는 가짜 뉴스가 팩트 체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전파가 실질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가짜 뉴스 하나가 전파가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긴 하죠. 근데 그 가짜 뉴스를 누군가가 댓글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빨간 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빨간 점이 나오면 더 이상 전파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팩트 체크의 효과는 매우 강력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계속 퍼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이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에서 이런 차관점을 얻었고 한국에 있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사회에 있는 다른 과학자분들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팩트체크가 돼 있는데 외국에는 지금 퍼지기 시작한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 팩트체크가 끝난 좀 위험한 정보들을 모아서 번역을 해서 날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때 빠르게 진행했던 게 바로 Facts Before Rumor라는 루머를 앞선 팩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등등이 참여했고 외국의 여러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가 번역을 주요 언어로 이제 한 다음에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자발적으로 번역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한 50여 분 정도가 20개 언어로 번역을 빠르게 해주셔서 저희가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78개국의 5만여 명에게 저희의 캠페인을 전달을 했고 그게 이제 추후에 여기 있는 언어들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WHO에서 인포데믹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는 곳에 초대가 되어서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이 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그래프에서는 루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루머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GDP가 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인포데믹에 더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만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프가 기울어지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대응도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인포데믹의 피해조차도 더 많다라는 점이 첫째가 있었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팩트체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같이 물어봤는데요. 루머에 이미 노출이 된 분들 혹은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에 노출이 된 분들 그리고 루머를 믿는지에 따라서 백신 접종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사가 코로나의 종식을 마치게 종식을 가지고 오는 너무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필수 접종이 아닌 그냥
독감이나 이런 기본적인 백신을 접종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 백신도 접종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른편의 데이터가 나올수록 더 긍정적이고 왼편에 나올수록 백신의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짜 위기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백신 접종 의사를 크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나는 위험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팩트 체크를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한 분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와서 매우 잘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루머에 노출된 적이 있다도 그거에 반대되는 편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점인데, 루머에 노출된 거 자체는 어느 정도 네거티브하지만 그렇게 네거티브하진 않지만 그 가짜 뉴스를 나는 진짜로 믿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왼쪽으로 그래프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팩트 체크로 동일한 만큼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이미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팩트 체크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결과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제 노력들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관심이 있으실 만한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와 그 다른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는데 유니세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백신 디맨드 업서버토리라는 어떤 센터 같은 것인데요. 그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접종 의사, 그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혹시라도 거부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어떤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디맨드 업서버토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메일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소셜 덱도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뉴스에 대응을 하지 말고 무시해도 되는 가짜 뉴스가 있고 주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시만 해야 되는 뉴스가 있고 긴급 대응해야 되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한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덱이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연구는 이태리 트렌토 대학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아까 우리 정은영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포데믹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정보보다는 허위 정보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의 위험도 각 사람마다 전체 받는 메시지 중에서 가짜 정보의 비율을 봤고요. 그냥 단지 가짜다 진짜다의 정보만 나눈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정치적인 가짜 뉴스면 몇 점, 혹은 건강에 관련된 가짜 뉴스면은 그 위험도를 더 높게 계산해서 정보도 또 구분을 한 다음에 위험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 가짜 뉴스의 위험도가 더 많은지, 단지 가짜 뉴스를 접했다가 아니라 내가 총 받은 그 인터넷의 정보 중에서 위험한 가짜 뉴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느 곳에 지도상에 몰려 있는지, 또 어느 나라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영구적으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 연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서 백신을 옹호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파란 점이고 그 사람 녹색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무런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는 미정 그룹입니다. 빨간색은 백신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빨간 점들, 백신 거부자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미정인 그룹과 더 많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요거는 네이처에 2020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네트워크 모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1년 뒤, 2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할 것인가,
봤더니 2030년 정도가 2033년 정도가 되면 백신 거부 운동이 백신 찬성 운동을 넘어서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워닝을 주는 연구입니다. 그 이유는 백신 찬성 운동은 자기 그룹들끼리만 몰려 있는 반면에 백신 거부 운동은 일반 대중과 많이 얽혀 있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찬성을 하는 그룹들이 좀 더 사회에 나와서 일반 그룹과 얽히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연구를 이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인포데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짜와 사실의 빠른 판단. 이 판단에는 비단 어느 한 쪽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거는 플랫폼, 그다음에 정보의 생산자, 소비자, 아까 전에 또 프로듀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객체들이 모두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성에 따른 정보를 분류하고 모든 정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텐션도 우리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 특히 건강과 직결되고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거짓 정보, 허위 정보에 바로 대응을 해주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정도로 볼 수 있으면은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의 그런 지침을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이지만 팩트 체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 또 이렇게 글로벌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다시 이렇게 여러 나라의 가짜 정보가 교차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어린이들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 가짜 뉴스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접종을 시작하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 정보들을 좀 번역을 해서 미리 정리를 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먼저 공유를 해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와의 협업, 그다음에 소셜 리스닝,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켜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명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중에 facts before rumor, 루머가 생기기 전에 먼저 팩트를 퍼뜨려야 된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즉각 대응이라든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루머에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 과학기술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표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연구관님이 디지털 시대 허위 정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연구관님은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경제 IT 전공 겸임 교수직을 맡고 계시고 데이터법 정책학회 부회장,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어디 유출되면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정 센터장님께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가짜뉴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게 2016년 미국 대선을 한국에서 팔로잉하다가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 제가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이브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현상에 부수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사라지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도 상대적으로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팩트 체크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팩트 체크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앞서 차미영 교수님 발표에서 드러나듯이, 근데 그 정도로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에 몰두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더 이상 사람들이 허위 정보를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 클릭베이팅 이쪽 하는 그 앞서 마케데미아의 청년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쪽도 역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가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쉽게 이제 돈을 벌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부 기관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그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써서 가짜 뉴스라는 개념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뒤에 가서 이 가짜 뉴스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 많은 언론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자. 이건 뉴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거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라는 개념으로 국회에서 그 법제를 만들 때도 허위 정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유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난 20대 국회의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와 관련한 법은 가짜 정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라는 개념으로 그 법안 명칭이 그냥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그 유럽이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 사실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그 용어를 가짜 뉴스 대체 용어로 많이 썼던 게 유럽인데, 거기도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것이 너무 대중들에게 쉽고 명료하고 강력하니까 그냥 페이크 뉴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공존하면서 사용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는 센터장님이 잘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좀 넘어가고요.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미디어만의 문제, 정치만의 문제인가? 그 시대, 정치, 그리고 미디어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대응 방안도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목했던 것이 이제 탈진실 그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요. 가짜 뉴스와 관련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개념도 제가 이제 한국에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가 포스트를 붙이는 거는 완벽한 의미의 단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스트를 붙이는데,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은 진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허용적인 그 윤리 체계, 허용적인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더 이상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트럼프였죠. 그렇게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때? 결국은 대중이 나를 내 의견에 동의를 하잖아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 체계가 갖춰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인류가 끊임없이 이 발전해 오면서 그 2차 대전 베를린 장벽이 붕괴, 2차 대전 이후에 그 냉전을 거치고 그때는 진실이 아주 명료한 시기를 저희가 살았는데, 이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나서 대처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은 더 이상 대안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냉전 시기에 대안은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항상 존재했어요. 대안이 존재했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데 과연 대안이 있냐? 대안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2016년에 다시 끌고 들어온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팩터라고 해서 대안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이런 다른 대안적 사실도 있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사실 그 페이스북 관련해서 선거 관련한 뉴스를 보면 메인스트림 뉴스보다 페이크 뉴스가 선거 앞 직전에 훨씬 더 많이 제 표에서 나오듯이 그 사람들의 이 찾고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시기에 이제 미국 이 자료를 보면 그 빨간색이 그 탑 뉴스 사이트고 파란색이 그 페이크 뉴스 사이트인데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를 좀 더 많이 찾아보는 데 비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사람, 서치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페이크 뉴스에 굉장히 노출될 정도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오바마 이 사인 관련한 검색을 하면 구글의 맨 앞에 한 5개 정도가 전부 페이크 뉴스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할 때 한 몇 개 정도 검색을 한 2-3개 하고 그냥 끝낼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검색하고 클릭하는 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표출을 하지 않죠. 근데 저는 점점 시대가 이제는 명료하게 우리도 이런 미디어의 바이어스 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적어도 보수이면서 중립적인 이 척을 한다든지 진보이면서 중립적인 척을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정보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울트라 레프트, 린 레프트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면 심지어 미디어 바이어스 차트조차도 진보적 이 기관에서 만든 차트와 좀 보수적인 데서 만든 차트가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미디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명백하게 엄격하게 나뉘어지는 과거에는 이 가운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양극단이 늘어나는 이 미디어적 특징이 가짜뉴스의 배경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법제 동향을 보면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관련한 법제가 폭발했던 시기가 20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 제가 이 관련한 입법을 지원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헤아려 보니까 약 43개의 가짜뉴스 허위 정보 관련한 법안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제 각국 의회 기구 이제 이 연합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27개였어요. 제가 27개라고 발표했는데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되돌아와서 보니까 43건인데 그중에 제정안이 3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한 거,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거, 그리고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거 이 3가지 제정안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딥페이크 관련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딥페이크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21대 국회는 그럼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와 관련한 법제 동향이 어떠하냐?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데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허위 정보를 차단하려는 그런 이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최강욱 의원 지금 여당의 상당수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아마도 많은 언론 학자들이라든지 언론계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허위 정보의 정의나 범위가 앞서 저희가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려면 사실 정의가 명료하고 범위가 명료해야 되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도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주로 지금은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관련한 어떤 해외는 일찌감치 우리나라처럼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 그리고 법률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어떤 대응을 하는 국가, 자율 규제를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모든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형법상 불법 정보, 프랑스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짜 뉴스 관련한 법들이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허위 정보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허위 정보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 모호해서 트럼프처럼 자기가 가짜 뉴스를 얘기해 놓고 너 가짜 뉴스야 이렇게 이제 이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가짜인지 허위인지 사실 사람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모호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리아의 그 화이트 헬멧이라는 그 단체가 한참 시리아에 이제 그 내전이 있을 때 활동을 했는데요. 이 단체에 대한 그 판단이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권 구호 단체라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나 서방이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입장, 자기의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나뉘기 때문에 과연 시리아 화이트 헬멧을 그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 맞는 건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받아들이는 개개인들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것은 허위 정보고 가짜 뉴스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작 정보에 대한 주쟁법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고요. 실제로 뒤에 그 허위 정보 규제 문제점에서 혐오 발언 제거율을 그 2018년 자료만 제가 그때 확인했는데 EU 국가를 통해서 봤을 때 과잉 제거와 과잉 차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발언이라는 것이 이후에 제거되고 차단될 가능성이라는 걸 우려하면 표현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데 그 이제 몇 년 전에 그 가짜 뉴스 관련해서 그 어떤 방식의 대응이 그 필요할까라고 고민할 때 제가 시민과학 관련한 공부를 하다가 시민과학을 하시는 교수님과 같이 시민 참여형 그 허위 정보 대응 플랫폼이라는 물론 지금 이제 SNU가 한다든지 각 신문사에서 팩트 체킹하고 있는 것들이 이 시민 참여형에 그 들어갑니다만 이걸 지금과 같이 그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사실상 그 만연한 상황 속에서는 좀 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이 대형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6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있었는데 그 SNU도 하고 있는 그 인터내셔널 팩트 체킹 네트워크에는 80개 이상의 팩트 체크 기관이 인증받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팩트 체크 기관을 찾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난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많지만은 이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라는 것을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과정이 일반인들한테도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 거예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과연 이 기관은 진짜 팩트 체킹하는 기관이 맞아? 라고 생각되는 경우조차 있는 거예요. 그 기관에 대한 신뢰조차 없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 기반의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노력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페이크 뉴스나 허위 정보의 그 버전 1, 그러니까 이제 1세대 때는 주로 그 글로 제공되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했고 글로서 그걸 반박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딥페이크 시대잖아요. 딥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 게 제가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느낀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허위 정보 2.0 시대가 그 딥페이크로 인해서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 조작을 통한 허위 정보가 좀 더 일반적이고 그게 사람들에게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글로 그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AI 기반의 이런 많은 허위 정보들이 AI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막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의 AI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적 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 주로 그 가짜 뉴스 1.0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팩트 체크 기관을 통해서 그
다양한 언론사들이 그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걸 통해서 그 방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딥페이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술적 그 대응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이제 과학기술 이 하시는 분들의 그 정말 등장할 그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그 발표를 하러 오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코비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2020년 1월에 코로나 관련한 트윗이 2억 개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영향력 상위 50개의 리트윗 중에서 82%가 그냥 봇이었거든요. 그리고 상위 1000명 중에서 62%가 봇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트윗에서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리트윗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혼자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건 트위터나 SNS에서조차도 많이 리트윗되거나 좋아요를 받은 정보들이 사실상 50% 이상의 봇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앞서 교수님이 발표하셨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가 저도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폭발적으로 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각 1000개 이상의 그 코로나19 관련한 허위 정보와 오정보 이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계속 팔로잉을 해보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찾지를 못할 정도가 될 정도로 이 코비드 이제 이 19을 통해 가지고 이 페이크 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초기에 페이크 뉴스에 주목했을 때처럼 더 이상 나이브하게 팩트 체킹을 통해서 이 가짜 뉴스가 박멸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 정보나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그 이해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굉장히 좀 이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대충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사실 서울대나 뭐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것도 이런 거지만은, 만약에 이 정도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라는 것이 그 우리 민주주의나 그 우리 정치에 그 치명적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그 플랫폼, 그 전 국가적인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라든지 웹 방문자라든지 시민단체나 연구자가 여기서 그 검증된 정보들을 좀 더 쉽게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일반인 참여자도 들어가지만 시민 패널이나 전문가 관리자라든지 언론기관, 그리고 그 AI 기계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플랫폼으로 만들면은,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사실 가짜 뉴스 팩트 체킹 사이트를 찾는 데만 해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입법 청원이나 이제 좀 억울한 걸 청원할 때 청와대 청원 사이트나 국회 사이트를 딱 들어가듯이 굳이 어느 신문사 가서 청원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국가 단위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김유황 연구관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탈진실의 시대에 윤리의식도 너무 많이 실종이 됐고요. 허위 정보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또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되니까 규제의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법안의 틀이 잘 만들어져야겠지만 시민 참여형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셨고요. 또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이렇게 훌륭한 내용과 또 깊이 있고 아주 최신 뉴스까지 반영된 내용을 강연해 주신 세 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질문도 함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은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연사 세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등록 시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선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은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전 질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유튜브나 포털을 이용해서 단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의도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실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개선책 마련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실태를 봤을 때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왜 가짜 뉴스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그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이 두 가지가 별도의 것은 아닙니다. 선전선동의 목표가 굉장히 강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받기 때문에 또 돈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뭐 의도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왜 그렇게 잘 던파가 될 수 있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 귀에 솔깃한 이 이야기가 맞아야지만 되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많이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소비하기에 굉장히 적절하게 이야기가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뉴스보다 훨씬 더 얘기가 풍성해서 듣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이겠구나라는 식의 얘기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우선은 그것들의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응되는 서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끈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이 가짜인가를 드러내는 대응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차미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보가 아닌 것에 한번 노출이 되면 그거를 지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더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 예를 들어 그 유튜브에 허위 정보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와 연관되는 팩트 체크가 된 동영상들이 자동으로 그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될 수 그러니까 그것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는 정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보가 특히나 어떤 정보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거나 공포를 일으키거나 이렇다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허위 정보들이 노리는 것이 그러니까 공포를 갖게 해서 그것들을 믿게끔 하려고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게끔 혐오하게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허위 정보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며 과연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언제 있었는지 육하원칙의 어떤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고 감정적으로는 나한테 분노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솔깃한 정보일수록 오히려 위험한 정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시군요. 그리고 대응 서사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신 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연관된 질문인데요. 정은영 선생님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보내거나 이제 취재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정 노력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허위 정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자기가 잘 판단이 되지 않을 때 뭘 레퍼런스로 삼을까?
라고 하는 그런 레퍼런스 기능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고, 그 레퍼런스 기능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론 수용자들이 언론이 가진 가장 큰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는 대단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왜 벌어지는지는 사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도 알고 있고 수용자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24시간 온라인 그 뉴스 생산 체제가 되면서 끊임없이 속보를 쏟아내는 것. 그래서 그 속보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겪어본 사건들이지만 한강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목 조금씩 달리하고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것들은 트래픽을 노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런 트래픽을 노리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면 항상 언론은 두 가지의 그 배치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하나가 속도이고 하나가 정확성입니다. 속도와 정확성 중에서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러면 속도를 희생하고라도 정확성을 쫓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허위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론이 레퍼런스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속보를 하게 되면 이게 트래픽이 터지고 이게 돈이 되고 이런 것을 아는데, 그걸 피해서 언론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취재하고, 그러니까 그냥 남이 쓴 거를 베껴서 쓰지 않고 아니면 남이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트위터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따옴표만 붙여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현재의 그 언론 생산, 특히 언론도 기업인데 그 특정한 몇 개를 빼고는 언론도 기업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레퍼런스 사실인지 아닌지 그 판단할 수 없을 때 레퍼런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언론이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속도와 정확성에서 정확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언론이 그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도 모 언론사의 디지털 기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레거시 미디어도 기존의 플랫폼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준다고 하지만 디지털 영역에서는 또 다른 저 약간 작은 언론사들과 좀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언론 소비자 운동이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런데 언론 소비자 운동도 아까 그 김희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디어들도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러니까 그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양하게 있으면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차라리 그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소비자 운동도 정치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그 정치화되어 있는 쪽에서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지목하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짜 뉴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 소비자 운동 이전에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할 수 있는 그 언론 소비자가 되는 것,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또한 정치화되는 것.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언론을 감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정신운동으로 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 그거는 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어서 김유향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사람들은 배포하고 그냥 달아나 버리는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이런 배포자에게 좀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엄격한 법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미 앞서 그 지난 20대 국회에 그 제정된 법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가짜 뉴스와 관련한 배포자에 대한 규제할 방안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권리 침해로 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제재는 가능한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적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이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그 두 분 또 발표 때 언급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한 그 특히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그런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주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권리 침해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관련해서 법의 제재를 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바로잡으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뭐 정치인에 대해서라든지 연예인에 대해서라든지 특정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권리 침해는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유포되고 사회에 큰 그 손실을 가져오는 타격을 주는 그런 그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법적인 대응 방법이 사실은 아직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어떤 경제적인 그 이제 이 손해를 주면서 그 이 지금 현재 이제 법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이 자갈을 채우는 것은 좀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유양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사회적인 의미의 가짜 뉴스는 우리가 시민 참여형 플랫폼 같은 형태로 좀 사회적으로 함께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연관되는 질문 함께 연구원님께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이런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실태와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제 사실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여기 그 계시는 분들은 익숙한 게 아마 아니실 텐데요. 입법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쉬운 입법이 교육에 떠넘기는 겁니다. "교육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족하다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서 초중등 정보 교육 에서 이 가짜 뉴스 관련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실질적으로 의견도 냈던 사람입니다만 제가 좀 놀랐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초, 중, 고의 그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을 조사하러 직접 현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전국에 한 30여 개 그 학교들을 다녔는데 거기 분들이 가장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줄넘기도 얼마 해야 되고 시수가 정해져 있는데 줄넘기도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 많고 늘어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하라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또 저희가 가짜 뉴스 관련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시수를 확보하는 건 사실은 저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정보 교육에서 하루 한두 시간 내지는 일주 정도 이 가짜 뉴스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학생들이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분별해내는 역량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플랫폼들에서 어 초중고 학생들이 그런 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걸러주는 그런 기술적 그 조치들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와 관련한 모든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기술적인 방법의 어떤 해법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차미영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가짜 뉴스는 그럼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가짜 뉴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위험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가짜 뉴스는 예전부터 가짜 뉴스는 있었겠지만 그 전파 속도와 범위가 굉장히 빠르고 커졌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어떤 뭔가를 전파하려고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서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 온라인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맞는 또 그룹이 니치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교류를 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점점 더 편향이 강한 의견으로 점점 더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더더욱 이제 극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속도와 범위가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가짜 뉴스 이런 허위 정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온라인에서 좀 많이 이제 광고 소득이나 이런 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큰 그 사업 모델이 되면서 특히 허위 정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해시태그더라도 유명한 해시태그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광고 링크와 해시태그가 같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위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제 인터넷에 인기 있는 어떤 글에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상품 광고를 같이 하고 클릭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특히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너무 솔깃하기 때문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나왔던 이유 자체도 클릭을 해서 자기네 광고 수득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인터뷰가 있었죠. 그래서 이익 집단이 또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 중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딥페이크 형태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잖아요. 그래서 차미영 선생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는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두 가지 신경망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경망 모델이 하나로만 하는 모델보다는 하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탐지를 못하게 하는 신경망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 못하는 그런 상태의 이제 가공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산적 적대 신경망, 뭐 겐하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지금 점점 더 많이 이런 가짜 딥페이크 영상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고퀄리티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연구에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하는 연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 또 그거를 넘어서는 또 딥페이크 버전 2, 3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경쟁은 이제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다른 데이터 소스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의 소스가 어떤 컴퓨터, 어떤 IP, 어떤 지역에서 나왔는지를 보고 미국의 대선에 대한 정보인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컴퓨터에서 시작이 했다 이러면은 지역적으로 뭐 미스매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정보의 소스 원산지를 찾아가려는 노력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간 질문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 세 분에 계신 토론자님들께서 본인이 좀 잘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말씀을 주시면 응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나오는 실시간 질문은 사실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가 아니고 허위 정보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허위 정보가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만날 때인데 최근에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님이 mRNA 백신이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정 선생님. 예, 예, 예. 아유, 뭐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30개 언론사들이 저희하고 제휴를 해서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팩트 체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양상을 보면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의 내용도 전문가를 사칭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성이 있다라고 밝힐 때도 역시 전문가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의지를 할 때 그러면 비전문가인 기자들이 어떤 정보가 맞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것인가? 저는 코로나 얘기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실의 삼각검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언론의 취재 기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떠한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이 중립적인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 원전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이 다 과학적인 그 지지 기반 과학적인 증거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가? 그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지지하는 분, 그러니까 그 여러 입장들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거기에서 최대한 겹치는 것들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특히나 이 언론사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은 전문가 한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냥 그 누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진 분들인지 이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얘기들을 해오셨던 분들인지 심지어는 그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들까지도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예단하지 않고 이런 이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첫째는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보도를 보게 될 수용자들,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분은 어떤 입장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이거를 언론 쪽에서는 투명성의 강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투명성의 강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일단은 뭐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차미영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계속 계시니까 그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접촉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사례에서도 사실 제가 떠올랐던 허위 정보가 그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모 대학 총장님이 얘기를 했다 하면서 같이 돌았고 그 추후에 그 총장님이 그 뭔가 이렇게 자기 명예가 이제 손실됐다라고 이제 자기가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신문 얘기를 한 것이 또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는 그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조금 하고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그럼 그 사이언티픽한 그 과학적인 내용만 가지고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누가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우르르 믿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정확한 실험이라든지 무엇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의사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게 가짜 정보에 대한 그 인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전문가 아무래도 이제 비전문가보다는 가짜 뉴스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질본에서 연예인을 섭외를 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빙성이 없겠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분들이나 여러 연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이언스 톡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생각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의 건강, 뭐 보건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과학자들이 또 나서서 좀 얘기를 보이스아웃을 해주는 그런 문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말한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고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가 다른 실험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고 사실 정보 자체로 우리가 서로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말하는데 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 좀 더 과학적인 대화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주- 이 이용자께서 관심 있는 게 이제 WHO나 정부의 발표가 이제 신뢰를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란 초기에는 재사용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이제 여러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뭐 재사용이 된다. 근데 이거는 마스크를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게는 아마 혼란을 주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김요양 선생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뭐 전달 왜곡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묶어서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서 첫 번째 질문하고도 좀 결합을 하자면 사실 그 종편이랑 최근에 미디어가 엄청나게 늘어난 시대에 그 좀 더 과잉 대표되는 사람들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뉴스 채널도 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잖아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잘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라는 거는 무엇이 진리라는 걸 보증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뭐가 더 진리에 가까운지를 찾아가는 그 도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문가들은 이 A가 맞다, B가 맞다라는 걸 명료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사실은 그 양극단의 사람들을 부르다 보면 어 그런 사유적이고 좀 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그 미디어에 뭐라고 초청되기보다는 뭔가 단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확신의 그 확증 편향에 빠져 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초청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중간층이 굉장히 두터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식인에 대한 모습 자체도 그 어떤 것들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지식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그 질문에 그 WHO나 정부 발표 이거는 정부도 어떤 그 이 하나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때 사실은 100가지 실험을 통해서 완벽한 그 진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그 정말 이전에 스페인 독감 이후로 정말 전대미문의 어떤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이 정말 그 우왕좌왕했던 이유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재사용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원칙하고 사실상 마스크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부가 그 적절하게 이 그 정책의 방향을 좀 수정하면서 유도하는 것 자체를 너무 정파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마저 지난번 얘기한 거하고 이번 얘기한 게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정부가 점점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할 때 일단 국민들의 한테 가장 좋은 그 최대치를 내기보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어떤 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나 그 국민들에게 저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사실 초기에 WHO라든가 정부가 이런저런 조금 혼란된 정보를 준 점이 없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최초로 이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로 해석을 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정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표하는 기관 혹은 언론기관이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그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그 앞서 자신들이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는 그 공무원은 저는 바람직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이나 그 뭐 정부라든지 국가기관이 한 번 발표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이 막기 위해서 계속 허위를 그 이 덧붙이는 게 문제이지. 앞서 그 자기 정책, 자기들이 발표했던 것들이 잘못했고 더 나은 개선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비판받아야 될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은영 선생님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그 이제 한 사례가 떠올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무증상일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WHO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 개 언론사가 그걸 팩트 체크를 하면서 WHO의 발표를 근거로 삼아서 무증상일 때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굉장히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데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팩트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부정되는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가지고 지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첫째는 객관성이고 두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그 투명성이라고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투명성 중에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류의 즉각적인 수정이거든요.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공개적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그거 이제 무증상일 때 감염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걸 수정을 하면서 그 수정을 이렇게 수정했다, 왜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디스클레이머를 밝혀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까 공무원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언론의 경우에도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쓰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특히나 이런 코로나19처럼 그 선례를 볼 수 없고 계속해서 뭔가 수정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래서 수정이 됐다. 그리고 이 수정되는 과정은 어떻다라고 투명하게 물론 그렇게 투명하게 밝혀도 음모론은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정한 것을 밝히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앞에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덧붙여서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저거 쉬어가는 코너로 정 선생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만은 이런 포럼에서는 왜 정부나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고 소셜미디어 위주로만 비판을 하는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저기 정부 아니 정부가 아니라 언론의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소셜 미디어에만 돌리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 당신은 어떤 성향입니까라고 얘기하면 물론 보수다 진보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굉장히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지부조화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 인지부조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나 확증 편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편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기에 이게 솔깃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더 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소셜미디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차미영 교수님께 또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2차, 3차 가짜 뉴스를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아마도 2차, 3차 가짜 뉴스라 하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런 정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짜 뉴스의 해결 혹은 이거의 전파에도 플랫폼과 미디어가 책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인지 부조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플랫폼에서는 다음에 더 많이 클릭할 만한 것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클릭할 만한 것이 조금 더 전에 봤던 것보다 좀 더 편향되고 조금 더 센 컨텐츠를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자동으로 플레이를 해놓으면 내가 뭐 달리기를 하는 거 영상을 처음에 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나한테는 자꾸 마라톤이라든지 철인 3종 경기 이런 게 추천이 되고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뷰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보게 되면은 그거에 또 극단으로 점점 추천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의 그런 가짜 뉴스들은 아마 소셜 미디어나 이런 플랫폼 등에서 우리가 누군가 개인이 만들어낸데 그걸 다시 재가공한 이런 정보들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런 움직임도 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씩은 자기 브라우저에 캐시를 지우고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 쌓였던 히스토리 정보를 싹 지우고서 새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나에게 어떤 편향된 정보를 알고리즘이 주지 못하도록 개인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알고리즘 자체도 지금까지는 소득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알고리즘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휴먼 밸류를 염두에 두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하고 있고 그럼 그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가 모두가 인정하는 유니버설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남녀 평등, 남자에게만 이런 콘텐츠를 보여주고 여자에게만 이런 콘텐츠를 보여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어떤 뭐 웰빙, 건강에 있어서는 웰빙과 관련된 콘텐츠를 더 프로모트한다든지 그런 휴먼 밸류를 재정의 하고 있는 모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년, 10년 후에는 많은 플랫폼들에서 그런 가치를 반영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좀 더 휴먼 밸류를 애드하는 그런 서비스로 진화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 가기까지는 일단 개인들이 좀 더 많은 오늘 많이 나오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 단어를 좀 염두에 두고서 미디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김유양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나 정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질문이라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가짜 뉴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신고나 정정은 1차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보신 그 미디어 사이트 그리고 플랫폼의 그 이 각종 그 이 소비자의 그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 신고 이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신고나 정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가 본인 개인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라고 한다면은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혹은 가까운 경찰서라든지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코로나19 같은 어떤 백신과 관련한 뭐 가짜 뉴스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개인이 좀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이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팩트 체크를 하는 다양한 기관 그리고 질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관련한 그 허위 정보에 대해서 모으고 정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 각 기관의 홈페이지들은 자유 게시판이나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그 시대가 그 이런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정보 격차인데요. 아마 여기도 상당수 분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앱에서 좋은 앱을 발견을 하면 그 앱에 돈을 조금씩 지불하면은 사실 굉장히 양질의 정보,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근데 대부분의 이 허위 정보라든지 잘못된 정보들이 이런 광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사실 일반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번 보려면은 엄청난 광고와 온갖 그 가짜 정보들, 가짜 광고들을 거쳐야만 유튜브의 정보 하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정말 정제된 그런 어떤 그 가짜 사이트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의 그 정보 노출의 어떤 격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정보 격차를 더 확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시대에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그 하층에 있는 분들이 그 정보의 판단력들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사실상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의 주된 타겟이 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최근에 프리미엄 서비스라든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막 늘어나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런 정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 모두가 그런 고급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그래서 요즘 변화하는 어떤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이런 이런 허위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광고 정보에 잔뜩 노출되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판단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미영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공학자로서 앞으로 알고리즘이나 이제 공학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어떤 활용하는 알고리즘, 피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것이 랭킹 알고리즘이고 뭐 뉴스나 뉴스 추천이라든지 검색어의 노출 같은 알고리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지는 여파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술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가지는 어떤 의미 혹은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공학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영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관한 법률안 정말 김유영 선생님이 많이 애쓰셨었는데, 만들어질 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처벌을 위한, 제재를 위한 이런 합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물이나 공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려야 할 권리도 있고 그걸 지켜야 될 책임도 있다. 그런 지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래서 김유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특히 정보 격차에 의해서 점점 더 좋지 않은 정보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과 질의 시간은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핵심 전문가들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가짜 뉴스 하면서 우리가 용어 자체도 그냥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면서 사실 많이 불안했었고,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밝혀낼 수 있는지, 일반인들 입장이라든가 또 과학자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참 어려웠던 얘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세 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오늘 세 분 발표를 쭉 보면서 이 가짜 뉴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어떤 허위 정보라든가 또 잘못된 정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또 사실은 이런 허위 정보 이런 게 과학이라는 이렇게 틀을 쓰고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는 이런 점들 같은 것도 한번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것들로 이제 규제한다는 거는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고, 그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거하고도 같이 겹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허위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허위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좀 생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됐었어요. 오늘 아주 정말 좋은 우리가 포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과커의 두 분 위원장님, 박현성, 백은옥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항상 같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포럼을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사회하고 우리가 과학이 서로 허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큰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과커 포럼 때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으로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같이 포럼 할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2시간 동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링크는 유튜브 댓글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 등록자에게는 설문조사 안내 문자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링크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 좀 지금 나가지 마시고 조사까지 마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과총 제21회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